가기 전날은 좀 자 보세요. 써야지. 자 여기 지금 332쪽 332쪽 자 여기 이렇게 실내 이게 오프라인의 묘미예요 이게 줌으로 하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332쪽에 그래서 이 부다페스트의 소녀의 죽음이 바로 이제 연상수법이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죠 왜 연상수법인지 네. 그래서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네. 아 이게 한강이 나오고 13살 소녀 나오네 그러니까 제 말이 이제 감이 오잖아요 네. 이게 왜 도대체 연상수법이야? 처음에 그랬을 텐데 이 공부는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 뭐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는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연결시켜 가지고 써놨다. 그게 연상수법이에요.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하얀 전쟁 같은 경우도 한국의 그 뭡니까 장수하고 베트남 장수가 막 갔다리 하거든요. 하얀 전쟁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. 그것이 이 한국과 베트남이 막 연결돼. 그것도 일종의 연상수법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뭐 이 시는 뭐 여러분이 뭐 일일이 다 읽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자 넘겨볼게요. 334쪽입니다. 그래서 김춘수가 서술적 이미지를 거쳐 무이미시를 추구하게 되는 과정은 릴케 아까 라이너 마리가 릴케 이야기했잖아요. 탈피나 형식 실험의 면모만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김춘수는 역사는 이데올로기라는 이념이라는 뜻이에요. 우리말로 모르시면 이념이라고 써놓으세요. 이꼴 의미, 이꼴 관념, 이꼴 폭력이라는 인식을 유지하면서 도식을 이야기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에 아까도 있었죠. 유학 시절에 그 세타가에서 사건, 그러니까 그 무고죄로 잡혀갔다고 했잖아요. 별 죄도 안 지었는데 잡혀갔단 말이에요. 거기 그곳에 가야 경찰서에. 그래서 그게 외상적인 사건이 되면서 영향이 됐고 부다페스트의 소녀의 죽음이 개작되는 과정에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거는 밑에 나오죠. 이 시는 이게 이제 중요해요. 1956년 버스 안에서 우연히 본 신문 국제면에 실린 사진 한 장으로부터 시작됐다. 이제 설명이 나와요. 이제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. 하나씩 보겠습니다. 56년에 소련에는 폴란드와 헝가리 반공산주의 운동을 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막 진압을 해요. 김춘수가 본 사진은 그 과정에서 희생을 당한 어린 소녀의 것이었다. 여기까지 이해가시죠? 이 시는 이 사건을 극함에서 이데올로기와 폭력이 개인의 삶을 훼손시키는 현장을 고발해요.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르포르타지라고 그래요. 르포르타지. 르포르타 우리말로 쓴다면 르포르타지 정도 되겠네요. 르포르타지. 근데 이제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르포. 여러분 혹시 TV 같은 거 보면 잠입 르포 이런 말 들어봤어요? 안 들어봤어요? 이거 여기서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리포트가 원래 르포르타지의 줄임말이에요. 우리가 리포트 있죠? 이게 프랑스예요. 프랑스 영어가 아니에요. 르포르타지를 줄여갖고 리포트라고 한 거예요. 리포트 보고서. 근데 이제 불어로 읽을 때는 르포라고 그래요. 이걸 읽을 때 리포트가 아니에요. 알겠죠?까지 이해갔죠?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일종의 고발 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. 고발 문학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른쪽 보세요. 335쪽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베이스를 여러분이 깔고 들어가면 쉬워요. 공부라는 거예요. 그래서 헝가리에서 자연된 폭력은 한 국가, 비단형은 다만, 단지 이런 뜻이에요. 한 국가의 특정한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, 한국전쟁 나왔죠? 이 헝가리에서의 어떤 죽음을 한국전쟁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. 이전에도 한국의 소녀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음직한 일이다. 우리나라도 유관순 뭐 그런 누나죠. 가 뭐 정말 되게 일찍 죽었잖아요. 그렇죠? 그런 식으로. 그게 꼭 그네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. 조금 더 확장하자면 이데올로기가 역사나 정의의 이름으로 행사한 폭력이 인간의 보편 현상임을 하자는 시적 언어로 실제로 증명한다는 실증이란 말은 실제로 증명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시적하자. 아까 시적하자 뭐라고 했어요? 근데 배우신 거 써먹어야지. 시적하자를 뭐라고 했냐고. 아니 성자가 페르소나라고 했잖아요. 페르소나. 아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페르소나 시적하자는 헝가리 소녀의 죽음 위에 한국 소녀의 죽음 오버랩. 이건 이제 시나리오의 용어인데요. 오버랩이라고 하는 거 좀 써드릴게. 오버랩. 오버랩은 알아요. 오버랩. 화면이 그 다음 화면하고 겹치는.
열심히 이야, 잘할 수 진짜. 있어. 제가 아니 이거 강의하셔야겠는데. 한 화면 위에 또 다른 화면이 겹치는. 이걸 오버랩.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어떤 사람이 풀밭 잔디밭 있어요. 잔디밭 딱 누웠어요. 누워서 팔베개라고 누워 있어. 근데 갑자기 뭐 어린 시절이 쫙 돌아가. 이런 거 있지 않나요? 예. 이게 오버랩. 그러면 아시겠어요? 예. 오버랩 뭔지? 이 시나리오에 쓰는 용어예요. 알아두셔야 돼요. 오버랩 하면 오버 그 위에 있구나. 위에 있구나. 랩이란 원래 무릎이라는 뜻이에요. 무릎. 랩, LAP가. 왜 여러분 랩탑 있죠? 랩탑. 왜 랩탑이라고 하냐면 노트북이 무릎 위에서 놓고 쓰잖아. 노트북을. 그래서 랩탑이라고 합니다. 하여튼 그래서 13살 난 한국의 소년은 영문도 모르고 죽어갔을까. 이게 존재론적인 탐구에서 서술적 이미지 무이미지로 이어지는 이 면에는 역사 이데올로기 폭력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. 자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겁니다. 하여튼 뭐 밑에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될 거예요. 넘겨보세요. 이렇게 다 읽을 필요 없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폭력이라는 것을 아까 이야기했고요. 자 거기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 이 336쪽 마지막 단락을 좀 네모 쳐볼까요? 336쪽의 마지막 단락 네모 별표. 마지막 단락 네모 별표. 336쪽의 마지막 단락. 읽어볼게요. 자 김춘수의 시세계는 이제 배워서 좀 아실 거예요. 무의미시 실험과 더불어 역사의 폭력의 문제를 정면에 다뤘다고 수리한 처용 단장 이런 시가 있습니다. 동시에 살펴봐야 됩니다. 관념으로부터의 탈피, 그 다음에 서술적인 이미지가 많다고 해서 뭐뭐 했다 이런 거, 의미를 드러내는 무의미시 이런 것들이 김춘수의 시의 특징이고 역사와 이데올로기에 내재된 폭력 이게 바로 아까 금방 이야기한 뭐예요?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이라는 시 그렇죠?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는 거고요. 자 마지막 결론으로 가겠습니다. 그래서 김춘수의 시는 자 그 다음에 좀 밑줄 좀 치세요. 첫째 줄 언어와부터 셋째 줄 이따까지 자 밑줄 쫙 치세요. 김춘수의 시는 다음에 언어와 사물의 관계에 대한 형이상학적 사유와 더불어 시어의 가능성과 한계를 누구보다 철저히 탐구한 중요한 선례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까지. 그래서 이제 김춘수의 시가 이런 새로운 시론들을 가지고 있는데 언어와 사물의 관계 형이상학적이라는 거예요. 형이하학이라는 게 있고 형이상학이 있어요. 여러분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형이상학이라는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 있어요. 왜냐면 형이하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형이상학도 이야기할게. 철학, 문화 이런 것들이 있죠.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형이상학이라고 하고요. 형이하학은 약간 수학적인 거라든가 뭐 경제학이라든가 우리가 경영학이라든가 일반적인 이야기 하는 거 있죠. 숫자에 관련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통 형이하학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수학이라든가 이런 거. 형이상학은 약간 철학적인 내용인데 원래 이 형이상학을 이제 메타 피직스라고 이야기해요. 피직스인데 왜 메타 피직스라고 하냐면 그 옛날에 그 플라톤 시대 이건 잘 모르실 거 왜 형이상학 피직스가 물리학이라는 뜻이거든. 물리학이라는 뜻인데 물리학 책의 저편에 있었던 책이 형이상학 책이란 물리학 책이 있고 그때도 물리학 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 책 저편에 책들이 있었어. 근데 이런 책들을 보면 대부분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책들이 많이 있었대요. 이거 어원이 그렇게 하는 거고 이 형이상학이라는 게. 그래서 영어로 이제 메타 피직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이제 뭐 철학적이거나 문학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. 그럼 이해가 그럼 하학이 수학 수학 경제학이에요. 수학 경제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산을 하거나 뭐 통계학 이런 것처럼 풀 수 있는 문제. 근데 철학이라든가 문학은 어떤 걸 계산하거나 뭐 이론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. 그죠? 그걸 형이하학과 형이상학은 그걸로 나누는 거예요. 이해 가시죠? 네.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사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거예요 결론은. 그래서 시어의 가능성과 한계를 철저히 탐구한 시입니다.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김춘수 시인의 시들이 이제 여기서 계속 똑같은 말을 지금 또 반복하고 있어요. 읽어보면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김춘수의 시는 아까도 이제 시작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
존재에 대한 인식, 존재 탐구. 거기 다시 318쪽 보세요. 다시 318쪽에 개관에 있었죠? 세 번째 줄에 김춘수는 50년대 중반부터 언어의 한계를 넘어 존재의 본질에 가 닿고자 하는 존재론적 탐구에 시를 쓴다. 이런 말 있죠? 그게 중요하다고 했어요. 그래서 이 존재론적인 시, 그래서 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단지 꽃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예쁜 꽃이 아니다. 고래와 뭐 기레이나 하나데스에서 이건 예쁜 꽃입니다. 그러한 그 하나로서의 꽃이 아니고 그런 꽃이 아니고 이 꽃은 뭐다? 존재에 대한 인식의 그래서 아까 꽃을 위한 서시도 이야기했죠? 꽃을 위한 서시는 무명에서 유명의 상태로 가는 단계다. 이렇게 보세요.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막 불교적인 것과 기독교적이 막 어때요? 왔다 갔다 하죠? 상당하죠, 실력이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써놓은 분이에요. 그래서 대단한 시인입니다. 여러분 이제 김춘수를 연구를 하려면 막 이렇게 17번까지 막 다 공부하는 거예요. 이제 박사 논문을 내가 써야 되겠다 말이야. 그러면 이제 이쪽이 파고 들어가는 거죠. 그게 이제 되는 거고 여러분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. 그냥 김춘수의 시인이 이렇게 존재 인식에 대한 탐구를 썼고 무의미 시를 썼고 그 다음에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은 연상수법의 시를 썼고 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꽃의 의미라기보다는 존재 인식의 시이다.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